옹상공론 오늘은 저희가 멋진 신세계를 읽고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커입니다. 옹상공론 하면서 처음으로 책을 시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건축 관련된 이야기 하고 아니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뭐 드라마 예전에 오징어 게임 붐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고 했는데 책은 처음으로 손을 대봤어. 일단 책을 우리가 피했던 이유는 시간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책을 좀 피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큰맘 먹고 한 책을 읽은 다음에 각기 다른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이번에 선택한 책은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허슬리의 책인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사실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의 안건들이 나왔었는데 안목? 유홍준. 유홍준 선생님의 안목을 하려다가 이게 이북이 없어가지고 외노자와 내가 책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책 좀 찾다가 고전으로 요코가 추천해줬지 처음에 이거 이 책을 좀 하게 됐는데 나는 제목에 되게 반했어 사실. 내용은 진짜 하나도 몰랐었고 그냥 멋진 저도요. 신세계라고 해가지고 뭔가 끌리는데 앞으로 신세계는 어떤 것이며 이 작가가 신세계를 어떻게 그렸을지 그게 기대가 돼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고 모두가 동의해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게 됐지. 일단은 멋진 신세계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1932년에 출판됐다고 하고 이 올더스 헉슬리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장난 아니더라 배경이. 올더스 헉슬리 같은 경우는 노벨 문학상에 9번이나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 번도 받진 않았대. 다른 이야기로 이 사람의 가족들이 엄청 대단했는데 할아버지가 생물학자로 유명하고 진화론으로 유명했던 찰스 다윈이랑 되게 대두되는 약간 생물학자로 한 분이었대. 그러니까 되게 할아버지부터가 좀 보통이 아니었고 토머스 헉슬리라고 가족이 있는데 이 생물학자로 유네스코 초대 회장을 지냈고 막내 오. 동생인 앤드루 헉슬리는 전기 생리학자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대. 장난 아니야. 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과학 쪽으로 엄청나게 명문 가문이었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 쪽에 이 헉슬리라는 사람이 엄청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자라나면서 지식이 방대했나 봐. 그래서 난 이 멋진 신세계 책도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사람의 통찰력에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이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세계를 그린 반유피아적 풍자소설이다라고 나무위키에 잘 나와 있고 우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신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가족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음. 단어가 되게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 난 그게 되게 이 멋진 신세계에서 강렬하게 전해주는 인상이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이 멋진 신세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책이 생각보다 되게 잘 읽혀서 앉은 자리에서 훌훌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네. 맞아요. 줄거리는 사실 나무 위키라든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줄거리 있나? 줄거리 말고 이 주요 인물이 5명 정도가 전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버나드 마르크스, 무스타파 몬드, 레니나 크라운, 헬르몰츠 왓슨, 그리고 존 이렇게 다 성이 있는데 존만 성이 일단 없다는 게 조금 신기했고 성이 이제 버나드 마르크스가 이제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르크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랑 헬르츠의 성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독일 그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지만 실패하고 런던 망명 같다는 그런 특이점이 있었고 헬르몰츠는 찾아보니까 인간의 시각과 청각을 현대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올더스 헉슬리가 이 성을 부여한 것도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실존 인물이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 포드가 맞아. 여기서는 약간 신처럼 나오잖아. 포드가 그게 아마 지금으로 시작이었지. 치면은 그치. 지금으로 치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를 가지고 이 작가는 그걸 조금 좋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 뜻을. 그래서 음, 약간 풍자적으로 그걸 비꼬면서 세계관에
그 나타낸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호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쪽의 인물들의 이름을 갖고 온 게 있었네. 방금 잔디 아빠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 포드 자동차 약간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올더스 헉슬리가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성향 그것이 변화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좀 난 비판한 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포드라는 게 약간 우상화 신처럼 여기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배경지는 이제 런던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크게는 그 버나드라는 약간 젊은 친구가 있고 그 버나드와 연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레니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무스타파 몬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름 홀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린다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만인 존이 빠질 수 없지. 거의 이 네, 정도로 린다는 존의 엄마. 그쵸. 주요 인물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부수적인 인물들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부수적이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큼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전반적인 그 뭐 신세계의 그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스타파 몬드도 등장을 하고 레니나도 나오고 버나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들의 대략적인 성격과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알파부터 베타, 감마, 옅실론까지 이제 계급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포드에 대한 그 신격화. 약간 이제 포드를 하나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좀 흥미로웠던 게 사장에 보면은 이제 도시 곳곳의 묘사를 통해서 포드를 숭배하는 제가 볼 땐 좀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장면들을 서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버나드가 어떤 이상한 집회 모임에 참가를 해서 그 포드에 뭐 은총을 받는다는 듯이 막 그러니까 소마는 이제 우리 시대로 따지면 마약인 거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소마를 먹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제 6장에서 9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니나와 버나드가 떠나는 레니나의 소망으로 어쨌든 야만인 구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낙오됐던 원래는 베타 계급이었나? 린다가 야만인 구역을 똑같이 레니나처럼 놀러 갔다가 낙오돼서 직장의 아들인 존을 잉태하게 되고 거기서 그 사는 과정이 나오면서 레니나랑 버나드가 존과 린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존을 이제 다시 신세계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린다와 존을. 그러면서 이제 10장부터 18장까지는 존이 신세계에 적응을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존이 처음에는 좋아서 적응을 하려고 하다가 점점 이제 자기와 정말 다른 문화잖아요. 신세계는.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간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우스꽝스러운 식으로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엔 좌절을 하고 마지막에 거기까지. 결론은 이야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6장이 가장 이제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16장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16장이 이제 존이랑 무스타파? 존이랑 이제 무스타파가 토론을 배틀 뜨는 하는. 건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좀 인상적이었던 문구들을 이야기하면서 방금 에노자가 이야기해줬던 1장부터 18장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책이 좀 다 다른데 내가 읽은 책의 버전은 이 안정윤 님이 번역하신 책으로 소담출판사의 이 책을 읽었고 일단 첫 번째로는 나는 1장의 첫 페이지야. 그래서 1층의 거대한 방은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 1층의 거대한 방은 북향이었다. 방에서는 열대 지역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리창 밖은 한창 여름이었지만 냉랭했다. 강렬하고 엷은 광선이 창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공간은 옷을 걸쳐놓은 인체 모형이나 얼굴이 창백하고 섬뜩한 학자풍의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음산하게 반짝이는 실험실에 자기 그릇과 니켈, 유리뿐이었다. 난 이 처음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멋진 신세계인가? 내가 생각한 멋진 신세계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거대한 방은 북향이었대.
이거 건축가가 북향은 음. 미술관에서나 쓰는 거지 감히 어디 북향을 집에다가 써.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빛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게 이 글에서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북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이 살기 좋지 않은 북향을 많이 두게 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금 정말 실험실, 어떻게 보면 이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는 장소잖아. 물론 지금도 병원에서는 뭐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간이 쾌적하게 하려고 병원 설계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실험실은 정말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고, 얘네들이 결국에 사는 곳도 어떻게 보면 진짜 닭장 같은 곳에서 사는 모습들이 인간적이지 않은 공간 속에서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가 첫 페이지에서 나는 그냥 느껴져서 내가 생각한 멋진 신세계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게 그려진 부분이었어. 그 실험실을 여성의 자궁을 정 없고 기계적으로 묘사를 한 게 이런 방이면 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맞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음. 단지 엄마의 사랑이 없는 척박한 음. 장소 정도로 저는 좀 이해했어요. 아, 역시 태어나는 건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지금의 현실과? 네, 지금의 현실과. 그러니까 헉슬리도 사람이 할 때는 어둠에서부터 약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되게 온기가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간성이 결여된 그런 공간에서 인간이 태어나는구나. 나도 전자빠 말에 아니 전자 내가 전자빠 건재 난 잔디가 건쟁이 말에 없어. 건쟁이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 일단 이 시대라고 그래야 되나? 이 배경 설정상 인간이 태어나게 된 어떤 원천이 되는 장소를 인간성 없고 온기 없는 약간 실험실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음. 이 작가가 건축을 공부해서 뭐 북쪽은 안 좋고 뭐 이런 걸 얘기한 아니겠지만 자기가 아는 모든 삭막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다 갖다가 쓴 것 같아. 이 사람 엄청 북쪽에 똑똑하다고, 엄청 그러니까 박식하다고. 그 예전에 다이나믹 듀오였나? 네,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북향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 찾아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 가사가 내 방은 북향이라서 꽃도 키울 수 없고 뭐 식물도 자라지 않는 방에 내가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이 1층의 거대한 방은 북향이라는 게 되게 건쟁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빛을 잘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냥 딱 생명이 자라지 않는 느낌인 거잖아, 북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너무나 잘 묘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딱 그 첫 문장,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어, 나지막한 건물.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 34층이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겨우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34층이 정말 겨우 34층인 거잖아, 실제로.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윤리적인 것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미래 사회 그 도시의 모습이 어쨌든 이 생명공학이 발달한 그 모습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음. 도시는 어떻게 보면 이만큼 발전할지 몰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작가는 그 음. 당시 기준으로서는 왜냐면 너무나 쉽게 그냥 난자나 태아를 양산해 내듯이 공장처럼 찍어낸 사회이지만 건물 자체는 아직 34층 이상은 이 사람이 쉽게 상상을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겨우라는 표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설이나 이런 도시 개발에 대한 기술을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이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잿빛 건물이라고 하는 곳은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 높은 건물이 있는 거를 이 작가는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겨우라고 생각한 것 같거든. 이 생명공학이 지금 수준에 보다 더 훨씬 뭐 신세계에서는 발전을 했는데 도시 자체는 지금 시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올더스 헉슬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올더스 헉슬리는 이 도시가 이만큼 발전했을 거라는 거를 예측 못하고 이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공학이 발전했을 때랑 이 사람이 도시 생각한 건축이랑 엄청 미래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다, 이 생각은. 왜냐하면 여기서 음. 말하는 뭐 헬리콥터였나? 헬리콥터 음. 택시 같은 거라던가 아직 우리 상용화되지 않은 것이 되게 많은데 그치. 이 사람이 맞아요. 생각한 도시는 그거보다는 좀 아, 나름대로 확대 해석을 음. 했지만 그거보단 작았기 그래도 때문에 겨우 34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어, 내가 읽었을 때는. 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표현적으로는
겨우 뭐 한 223층밖에 안 되는 네. 나지막한 잿빛 건물이었다. 이 정도가 나와줘야 할 것 같은 이 전체적인 체계 느낌이었다는 거지. 맞아요. 겨우 막 1000층짜리 건물이었다 하면은 뭔가 그치, 그치, 여기에 더 그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그치. 들어, 나는. 일장에서 나는 한 군데만 더 보고 싶은데 아마 전체적인 장을 이렇게 많이 보진 않을 거야. 근데 일장에서 한 군데만 더 보고 싶었던 부분은 55페이지쯤에 가면은 중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국장이 단호하게 힘주어 말했다라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행복과 미덕의 비결이다. 불가피한 사회적인 숙명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훈련. 모든 습성 훈련이 목표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난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 해야 할 일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더 맞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왜 이 글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냐면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일본 사람들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 왜냐면 일본에서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써. 일본에선 일을 하기 위해 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러면은 이제 유럽 친구들이라든지 외국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야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먹어.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거든. 근데 딱 여기서 말하는 멋진 신세계 헉슬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난 딱 그 부분 같거든. 해야 할 일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리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딱 그런 상태인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지. 내가 읽은 문예출판사 책에는 기의 평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첫 문장이 20세기 기계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진보가 전체주의 사상과 밀착돼 어떤 인간적인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제일 이 책의 그 배경 사상을 잘 담고 있는 게 이 전체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쟁이가 꼽았던 그 문구가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미덕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일본이 근대 이후에 음,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거든. 그치. 그래서 약간은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 개개인들은 헌신해야 되고 그 일부 맞아. 거고 이런 정신이 강해서 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가져와서 아마 그 얘기들은 2장에서 오히려 이 전체적인 배경이나 설정들이 설명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잔디가 빨리 왜 그래? 연정이가 뽑은 그 문구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딱 어순만 바꾸면은 느낌이 확 달라져.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한 거랑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랑 그치. 완전 다른 것 음, 같아. 그치, 그게 그치. 아까 말한 유럽 애들이 하는 얘기랑 그 일본 친구들이 하는 얘기랑의 내가 그런,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이 사회는 약간 인간을 항상 모두가 다 쓸모있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의 그냥 부품으로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이 멋진 신세계에서. 네, 이 멋진 신세계는 나중에 나올 좀 인상 깊었는데 죽어서도 쓸모가 있는 내 자신에 대해 굉장히 좀 뿌듯한 음,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그게 저는 약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사고방식, 사상, 음, 이게 이 소설 전체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음. 배경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작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셋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아까 이야기한 첫 단락 6장이었나 7장이었나 거기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맞아. 맞아요. 독자들에게 이 멋진 신세계 런던의 모습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 좀 되게 좋았던 거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재밌었던 게 학생들이 견학을 가면서 이제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랑 그 중간중간에 맞아. 그 무스타파 몬드랑 대화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서 마치 영화 장면처럼 장면이 전환되면서 막 학생들에게 질문했는데 대답은 이제 다른 대화 형식으로 끌어오고 그렇게 막 전환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그치. 연출적인 부분이. 두 가지 예, 장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하나로 끝나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나도. 이 사람 되게 천재다. 딱 영화 시놉시스 같았어요. 약간. 맞아, 네, 맞아. 그 진짜, 스토브에. 진짜. 나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막 그 상황이 막 그려지는 느낌? 그래서 맞아요. 글을 표현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네. 하면서 읽었네.